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공약 1호가 한전공대 설립이었죠. 한전공대가 내후년 3월부터 개교를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학생들도 뽑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학교 건물도 마련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 들어갈 재정 문제도 확실하게 되지 않아서 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특별법이 잘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시사토론텐 오늘은 지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은 한전공대 설립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원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전공대가 정식 명칭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으로 정했는데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초대 총장으로 결정되신 분입니다. 윤희준 설립추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과학기술원의 김기선 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 의원님,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 대표 발의하셨는데 지금 국회에서 심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발의된 이후에요. 이번 주부터 심의가 시작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산자위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신 의원께서 이제 21대 국회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상당히 서둘러서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고 계신데 네. 지금 준비 상황이 보면 특별법 없으면 2022년 3월 개교 어려운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현행 법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법이 이 한전공대에는 소위 말 국가과기원법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 한전공대가 일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학사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는 이런 법적 근거가 또 필요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공약의 기간, 그러니까 2022년 3월에 개교해야 되는데 현행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특례하는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특별법이 없으면 한전공대는 사립대학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국비 또 이제 시도비 투자하고 해야 되니까 특별법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렇죠. 예. 무엇보다도 설립 일정에 있어서 네. 대단히 현행 법의 기준 그리고 학사 캠퍼스의 규모 이런 것들을 갖추는데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 무리가 있기 네네. 때문에 그렇군요. 윤희준 총장님, 네. 한전공대 사실은 지역에도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이게 대통령 1호 공약이기도 했고, 그러나 사실 좀 정확하게 알려진 건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서 한전공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문제에 특화된 굉장히 강하지만 작은 대학을 네.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길러내고자 하는 인재는 연구에 특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연구 결과를 창업을 해서 산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네. 이러기 위해서 저희는 학부생이 400명이고요. 대학원생이 600명, 그러니까 학생 전체가 1000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100명. 그래서 교수 비율을 보게 되면 10대 1. 어떤 대학은 이제 학부생만 따지는 대학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4대 1이라는 아주 초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학이 될 겁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는 또 에너지 단일학부로만 개설이 돼서 그 안에서 전공 분야들이 좀 있지만 학생들이 모든 분야를 융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교수 한 명이 학생 10명 정도를 담당하는 네. 연구대학, 네. 연구중심대학, 네. 창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네. 그렇군요. 이제 1년 4개월 남았습니다. 개교까지. 네. 지금 개교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난 4월에 대학 설립인가 다 법인인가가 됐고요. 네. 아직 대학 설립인가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일이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건데요. 교육에 대한 준비, 연구에 대한 준비, 그다음에 학생 선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고요. 캠퍼스도 지금 1월 달에 이제 설계 공모가 돼서 당선작이 만들어졌고 약간의 이제 수정을 통해서 지금
연말까지 상세 설계를 마칠 예정이고요. 내년 한 4월 말쯤 착공에 들어갑니다. 네, 내년 4월에 착공이다. 지금 건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신데 학생들을 어떻게 뽑고 또 어떻게 이 학생들이 성장해 나갈지 지역에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잠시 후에 차근차근 얘기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 총장님 나오셨는데요. 궁금합니다. 이 한전공대가 설립되면 기존에 있는 대학들, 특히 우리 광주과학기술원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협력 관계가 되는 겁니까? 경쟁 관계가 되는 겁니까? 저하고 우리 윤희준 총장님의 얼굴을 보면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한 관계입니다. 그러신가요? 제가 조금 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미래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과학기술을 중점으로 교육시키고 연구하는 학교는 현재로서는 4개 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포항공대, 울산과기대, 또 대구 경북과기대,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아무래도 동쪽에 좀 몰려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는 포항공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공과대학이 나중에 만들어져서 호남에서도 뭔가 경쟁도 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과기대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윤희준 총장님도 개인적으로 환영하지만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아주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감사합니다. 경쟁 속에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다른 대학도 일정 부분 이 한전공대를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전국에 에너지를 가르치는 대학이 많은데 꼭 에너지를 집적화해서 이렇게 한전공대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은 아마 누구한테 하더라도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전부 다 욕심이 나니까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국가균형 차원에서 한전이 이쪽 빛가람 지역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한전이 역할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한전이 잘할 수 있는 에너지 관련된 고급 인력 양성에 투자한다는 것은 지역민으로서도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네. 얘기를 3년 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사실은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호남공약 1호인데 이걸 만드실 때부터 사실은 신 의원님이 상당히 관여를 하셨죠? 네네. 그때 만들게 된 어떤 배경이랄까 취지랄까 잠깐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3년 전으로 돌아가보자 그랬는데요. 그보다 좀 더 깁니다. 사실은 한국전력을 서울에 있는 한국전력을 이 지방의 광주 전남에 이전해 오면서 그 혁신도시의 기본 컨셉은 산학연 클러스터 도시를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IT 신산업을 주도했던 그 실리콘밸리의 스탠포드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게 금방 이렇게 이 컨셉이 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혁신도시 광주전남의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만은 단지 이렇게 한전의 업무도시가 아니라요. 한전이 중심이 되고 또 연구 역량이 또 집적되고 민간 기업이 함께한 그런 미래 산업 도시를 지향하고 있었는데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한전 공과대학과 같은 그 새로운 인재, 새로운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어떤 거점 역할이 필요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요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신시장과 신산업의 어떤 이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에너지 어떤 그 산업 정책 차원에서도 이런 새로운 그 세계적인 에너지 신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선점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이 필요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아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왜 이 정책을 호남의 정책인가 동시에 국가의 정책으로 국정 과제로서 이렇게 설계했는가 좀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한전공대 하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오면 한전 들어가기 쉬운 거 아니냐, 많이 한전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까? 원래 뭐 그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뭐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닙니다. 뭐 학령 인구 비교하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의 공과 뭐 전기과 이렇게 비교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글로벌 에너지 그 산업과 클러스터를 선도하는 그런 어떤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점에서 뭐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한전공대의 그 본래의 취지, 목적에 대한 논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학이 아니라 다른 대학하고 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좀 더 긴 안목으로 보면 어쩌면 우리나라 대학 역사라는 게 해방 이후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1945년, 46년에 처음 서울대학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모든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들을 만들고 그리고 한 25년 정도 지났을 때 이런 교육부 산하의 대학 시스템만 가지고는 대학이 혁신 주체가 못 된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카이스트입니다. 그래서 45년, 46년 플러스 25 하면 71년이 되는데 25년 만에 만들어진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이 우리나라 공과대학 교육에 또 연구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1년에 카이스트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또 대강 25년이 지나서 94년에 광주과학기술원이 만들어집니다. 당연히 카이스트는 카이스트대로의 국가적인 사명과 역할이 있고 GIST는 또 사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은 어떤 대학이던가 계속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끔은 한 번씩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물결도 오고 또 새로운 이제 혁신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광주과기원이 94년에 만들어졌다는 걸 전제하면은 25년쯤 지금 시점이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고급 공과대학이 만들어질 시점입니다. 참고로 한국과학기술원은 공학대학원을 정상화한, 그러니까 대학원 공학교육을 정상화한 시도였고 광주과학기술원은 국제화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얘기 나오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기술들이 나오는데 그런 기술의 영역이 어쩌면 에너지하고 생명에 해당할 거로 생각합니다. 생명은 대구에서도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에너지 쪽은 누군가가 국가 전체를 보고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으로서도 한국에너지공대가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자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기대했던 대로 지역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그냥 일상적인 대학은 아니다. 굉장히 지역 또는 국가사회를 끌어갈 수 있는 과학기술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 총장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학생 어떻게 뽑으십니까? 이게 좀 논란이 되기도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지역 언론과 인터뷰할 때 저희가 특별법이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서 네. 기존의 교육부 대학들이 뭐 수능, 내신 굉장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을 뽑아야 되는 그런 것에 벗어나서 저희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뭐 창의성 이런 것들을 폭넓게 심층 면접을 통해서 뽑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절대 수능 내신을 배제할 생각은 없고요. 당연히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되 좀 더 저희가 노력해서 학생들을 심층 면접으로 뽑겠다는 것이고요. 적어도 과기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공정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내년 5월 초에 저희가 입시 요강을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22년 3월 달 개교에 학생을 뽑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 없이 저희가 공정성을 전제로 좋은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근데 22년 3월에 개교면 내년에 수능 보는 학생들 이미 뽑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 5월 달에 이제 입시 요강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학교의 인재상은 이런 것이고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뽑겠습니다라고 이제 공포를 하는 거죠. 그럼 5월에 입시 요강을 발표하시고 11월쯤 수능 보는 학생들을 꼭 뽑으십니까? 6개월 뒤에? 그러면 학생들이 준비하기가 너무 버겁지 않을까요? 좀 새로운 만약에 유형이 나온다면 오늘 좀 갖고 계신 생각을 조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실제로 뽑으실 세계 공학 교육을 혁신하고 있는 올림공대나 뭐 미네르바 대학이나 이런 대학들은 보게 되면 실제로 뭐 학생들하고 학부형들하고 뭐 1박 2일 학교에 와서
아주 오랫동안 학교 직원들과 교수들과 접촉을 하면서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 프로세스를 밟고 있습니다. 네. 1박 2일 심층적으로 면접을 해서.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28년 5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왔는데요. 학생들이 수능 점수 1, 2점에 인상이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면접도 10분 동안 면접을 해서 그 학생들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계속 그런 면접을 하면서도 자괴감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서 학생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한 학년에 100명이니까 그 100명의 학생들을 진짜 저희가 성심성의껏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잠재 역량을 충분히 검토해서 미래 인재를 뽑아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 혹시 이 지역 학생들한테 좀 어드밴티지를 더 주실 방법은 있으십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같이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대학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시겠다. 네. 이런 말씀들을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은 잘 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난 한 2년 동안 한국전력에 있는 에이스 직원들을 한 60명 정도 뽑아서 한전공대 설립 추진단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역 회사에 프로젝트를 줘서 전 세계 혁신 대학들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두꺼운 용역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저희가 어떤 대학을 지향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에 대한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올린대학이라는 올린공대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대학은 어떤 대학이길래 한전공대가 그 대학을 벤치마킹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학자인 켄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테드 강연에서 한 말인데요. 현재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틀린 시스템이다. 그래서 현재 교육 시스템은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런 또 다른 말로 또 대변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이 19세기 강의실에서 20세기 교수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여기 김 총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옛날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서 교수님들이 교과서 하나 딱 정하면 1장부터 10장까지 교수님들이 갖고 계신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지식의 전달이 교육의 방법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올린공대가 추구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이론으로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실험하면서 뭔가를 실제로 행동을 하면서 배운다라는 새로운 교육 철학입니다. 그래서 올린공대는 학부만 있는 대학이고요. 그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교과목을 직접 자기네들이 참여하기도 하고요. 교과목 만드는데. 그리고 그 모든 교과목에 반드시 어떤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learning by doing. 그래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 실습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이제 PBL이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대학들에서는 PBL을 도입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학교 시스템 전체가 PBL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모든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기득권에 있는 교수 또는 직원 모든 시스템이 그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 2배, 3배의 노력이 들어가고요.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 물론 이제 교육의 커스터머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교육하는 게 맞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저희는 빈 도화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부 교육을 PBL로 100% 가는 새로운 대학을 만들고자 합니다. PBL이라고 하면 어떤 원어? Project Based Learning. 프로젝트 베이스. 네네. 예, 그렇군요. 이게 이제 교수 한 분이 학생들을 10명 정도 맡는다고 하는데 이 수치면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다른 대학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저희 대학 일반 대학들이 한 30대 1 정도 또는 그 이상 되고요. 네. 미국의 MIT, 스탠포드 아주 그 탑 연구 대학들이 한 3대 1, 4대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린 대학의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부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방 윤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린 대학은 무학과 시스템으로 말 그대로 정예 학생 200명을 뽑아서 30명의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좀 독특한 학교입니다. 아무래도 학생들 교수비가 낮다 보니까 훨씬 더 집중할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전공이 없다는 말이 전공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양하게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올린대학이 현재는 조금 분화되긴 했지만 초기 철학은 전기, 전자라는 큰 영역 하나, 또 기계나 자동차라는 큰 영역 하나, 그리고 재료, 생물 재료, 또 기계 재료, 전자 재료 이렇게 해서 한 큰 그룹을 3개로 만들어서 학과 없이 어떤 학생이 전자공학을 전공하면서 기계 모듈을 만들기도 하고 거기에 생물 재료를 가져다 붙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공학 성분들을 학생 스스로 조합을 하고 선생님이 코치를 해서 결과를 내는 그런 독특한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런 걸 못할까 생각하면 이미 우리나라는 학과라는 담이 너무 높아가지고 한번 학과 담이 만들어진 안에서는 이런 협력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기대하는 것이 이런 대학생들의 그 담이 없는 또 폭넓은 요즘 표현으로 융합 학제를 잘 교육시키는 것이 또 하나의 교육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되고 이미 광주과기원이 27살이 됐는데 광주과기원이 고민하면서 얻은 실패 또 성공 사례가 있는데 그런 사례를 공유하면서 같이 잘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총장님들이 이제 한 분은 과기원 총장, 한 분은 또 한정공대 총장 이렇게 나오셨죠. 사실은 원래 서울공대에서 다 교수하시던 분들이시잖아요.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서울공대 시스템하고 지금 이 광주과기원이나 한정공대 시스템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좀 더 분명하게 좀 듣고 싶어요. 제가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의 혹시 누가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들과 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공과대학 교육 수준이 조금 열악했었는데 그 당시에 1970년대 미국에서 유럽에서 공부하고 오신 젊은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고 공동 연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대 시스템이 서울대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학문 간의 담, 학과 간의 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융합이 쉽지 않아서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융합기술원 같은 별도 대학원 프로그램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옛말에도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이 참 쉬운 말인데 그렇게 하는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광주과기원을 보고 서울대학이 배우기도 하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보고 광주과기원이 배우고 이렇게 경쟁이라는 건 항상 협력과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 학교가 나오면서 또 새로 보는 면, 새로 느끼는 면이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님, 자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좋은 학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석학들도 많이 오셔야 될 거고 또 우수한 인재들 학생들도 와야 할 텐데 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 요건 같은 것들도 좀 잘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려야 할 텐데 어떤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러한 그 특화공대의 그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유도 국가가 분명한 정책 의지와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특별법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이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안정적인 재정 지원, 특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 10년 정도
그 재정 지원을 약속을 했었습니다만은 중앙정부도 이 못지않은 그런 어떤 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의 어떤 한전공대를 중심으로 한 혁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그 방사능 가속기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형 국가 어떤 그 연구 시설이 필요한 거고 또 그 민간과 공공의 어떤 연구 시설들이 함께 집적된 그런 어떤 혁신 생태계가 필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시는 정지 요건은 뭐 물론이고 교육이라든가 정지 요건에 대한 투자도 우리가 그 혁신도시 시즌 2에 걸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그 방사능 가속기 지난번에 좀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전공대 설립하고 맞물려서 좀 더 소규모라도 다시 추진하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돼갑니까? 뭐 원래 한전공대 기본계획 내에 클러스터와 대형 그 국가 그 연구 시설들이 뭐 기본계획 내에 그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부가 이 산업 생태계의 어떤 그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이게 관점이 있긴 한데요. 아직도 새로운 수요, 새로운 가속기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또 산업계의 어떤 요구이기도 하고 특히 우리 지역의 R&D 환경을 비춰보면 수요보다도 공급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는 그런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 총장님, 네. 지금 아직 교사가 건설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아까 뭐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떻게 지금 내후년 3월까지 교사가 지금 안 되는 거죠? 핵심 교사는 완공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2022년 3월을 개교하려고 그러면 1년 전까지 학생 숫자에 따라서 이게 공식이 있어서요. 2만 제곱미터의 교사를 교지에다가 져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 네. 그거를 지금 다 저희가 만족하기는 어렵고요. 특별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교사를 핵심 교사 시설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다른 시설을 임대를 좀 해서 저희가 개교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당초는 이제 그런 교사 완공 시기하고 개교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임대교사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왔습니다만은 우선은 정부의 의지를 좀 더 분명하기 위해서 본 캠퍼스의 건물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개교 일정을 맞춰 보겠다 하는 것이 지금 한전공대의 의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알려진 것보다는 좀 더 건물 신축을 좀 서둘러 가실 생각이신 모양이군요. 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세워지면 최근 사실 정부가 그린 뉴딜을 굉장히 힘차게 추진하고 있고 펀드도 만들고 뭐 이러고 있는데 아마 성장 가능성들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하고. 그때만 해도 에너지 산업이 기후 위기에 대응한 주요한 산업으로서 부각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정책과 산업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 분야가 어떤 관심을 집중시킨 것을 그때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예상을 마치 했다는 것처럼 첫 기에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 특화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내적으로는 지금 그린 뉴딜 정책이 발표돼 있습니다만 이 그린 뉴딜만 해도 그 규모가 아주 상당한데요. 최근에 엊그제 우리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서 가장 주된 공약이 기후위기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는 것하고 또 천문학적인 규모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수치를 보니까 제 눈이 계산이 잘 안 돼요. 미 연방에서 10년 동안 1,900조 원을 투자하겠다. 1,900조 원. 1,900조. 네, 민간과 주정부에서는 5,60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게 소위 말해서 그냥 그 말로 이렇게 지금 선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후 위기 대응이 실제로 실존하는 위협이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발상을 좀 전환하는 그런 어떤 대규모의 어떤 그 투자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산업의 어떤 구조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전공대 공약은 저 같은 정치인들이 상상하기에는 어떤 원론적인 거지만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이나 산업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시적절하고 적재적소에 좀 필요한 정책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에너지 산업을 연구할 때 어느 분야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그 5개의 분야로 특화를 했습니다. 에너지에 관련된 AI 기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신소재 기술. 에너지의 신소재라고 하면 뭐 배터리도 들어갈 수 있고 태양광 소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굉장히 요새 중요하지 않습니까? 수소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에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이제 기후 변화 환경. 그 5개가 사실은 그린 뉴딜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그 연구를 앞으로 세계적으로 리드해 나갈 수 있는 핵심 인재와 기술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저희 대학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그린 뉴딜을 추진하거나 방금 신정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새로 출범하는 미국 행정부의 그런 정책들이 한국 에너지 공과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굉장히 시의적절한 정책이고요. 저희가 그런 세계적인 어떤 흐름에 발맞춰서 저희 학교가 설립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적으로도 대단히 지금 지역의 미래의 신산업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사실 한전 이전 이후에 거의 한 7, 8년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산업은 사실 좀 한전이 발주하는 일부 어떤 기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만은 이번 이제 그 한전공대와 발맞춰서 또 지금 정책의 변화와 발맞춰서 우리 지역 광주 전남의 그 지역 산업의 미래로서 이 에너지 신산업을 확고히 또 좀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마련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전이 이제 나주로 옮겨오면서 그 지역 일대가 에너지 밸리로 개발될 거다, 개발하겠다. 네. 뭐 관련 기업 500개를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은 생각만큼 잘 진전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에도 큰 발전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에너지 밸리 전남하고 광주에서 에너지 밸리를 구축하고 있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발전해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게다가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 대학이 설립되고 여기서 어떤 원천 기술이 나오고 그게 이제 창업으로 이어지고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 긴 호흡으로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호흡으로 네. 제가 그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뭐 농담처럼 한전 들어가기 쉬운 그런 학교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가져갈까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저희 대학은 그 인재상이 에너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핵심 연구자 또는 그 연구를 바탕으로 창업을 해서 기업을 일궈내는 기업가를 길러내는 것이 저희 인재 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PBL 같은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공과대학 교육 방법으로 트레이닝된 그런 학생들이 연구도 세계적으로 리드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기업도 일궈나가고 그것이 이제 지역사회에 또 파급이 되고 이런 이제 순선한 체제가 만들어지도록 우리 학생들을 길러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전공대라고 하는 이 의미 있는 학교가 서는 과정에서 물론 한전공대 하나 잘 만드시기도 굉장히 어려운 과업이시겠지만 지역사회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지역에 있는 다른 대학들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갈 것인지 어떻게 리드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도 관심이거든요. 김기선 총장님 뭐 좋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일단 우리 학교에 있는 몇몇 보직자들이 한전공대 설립 추진단에 가서 자문도 해주고 있고 개별적으로는 네.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실패해 본 사람이 갖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금방 말씀해 주신 코멘트 중에 미래 교육에 대한 얘기, 큰 그림으로 교육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공학교육하는 모든 사람들이 19세기
교육 방식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산을 잘하는 사람, 문제를 잘 푸는 사람, IQ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칭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창조력이 있는 사람, 협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서는 창조력, 협동보다도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중요하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공학을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좀 불편하다던가 불안하다던가 이런 문제를 푸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협동을 해서 창의적인 답을 찾아내는 것이 공학자들, 공학 연구자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전공대에서도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때 문제풀이, 참 쉬운 얘기, 프로블럼 솔버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어떤 식으로 훈련하느냐 하는 것은 두 번째고, 목표가 문제를 잘 푸는 사람, 그것도 가까운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깝다는 것이 지역이라는 말하고 연관이 되는데, 저는 지역을 너무 한전공대, 에너지밸리 이렇게 좁히지 마시고, 저는 지역이라고 말할 때 그 지역의 적당한 규모가 500만 정도를 지원하는 규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 있는 큰 도시국가들이 300만 되는 데는 조금 약하고 500만, 600만 정도 되는데,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이 국가 경쟁력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500만 정도 규모의 도시가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지난번 그 방사광 가속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전남, 광주, 전북까지 엮는, 우리가 과학기술자들 입장에서 보면 서해안 과학기술 벨트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벨트 안에서 인력 교류도 일어나고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도 그 연합형 대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 대학인데 예.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지역에 있는 대학들하고 협력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가 앞으로 예정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하신다는데, 사실은 뭐 창의적인 과학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금 김총장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정말 꼭 과학적 지식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문학적인 당연합니다. 그런 소양도 필요하고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자체 교수 인력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저 학교 대학 시스템의 조금 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거주형 대학이라는 건데요.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처럼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거기에 교수도 같이 생활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강의실에 가서 강의만 배우는 게 아니라 교수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생활 교육도 배우고, 그다음에 방과 후에 뭐 튜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같이 봉사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인 교육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뭐를 배울 수 있냐면 같이 협업하는 거. 그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또 리더십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결국은 공학이라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는 공학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뭐 예체능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이제 넣고, 그 대신 이제 저희가 교수가 1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종합대학이 갖고 있는 인문대, 사회대, 뭐 예체능대 교수님들 다 모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심 교수님들만 저희가 모시고 주위에 있는 광주과기원이라든지 전남대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들하고 연합해서 좋은 강의를 모셔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좀 개방된 체제, 연합된 체제로 갔으면 합니다. 다시 올린 대학 얘기를 제가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올린 대학이 보스턴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스턴 하면 MIT, 하버드가 있는 아주 유명한 교육 도시인데, 보스턴에서 내륙으로 자동차 타고 1시간 들어가는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학교가, 그것도 학생을 200명밖에 뽑지 않는데 어떻게 경쟁력이 있느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린 대학을 만든 프랭클린 올린이 올린 대학에 3천억을 투자하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 경영대학이
대학인 학부만 있는 경영대학인 밥슨 칼리지에 네. 투자를 많이 한 이사입니다. 그래서 올린 대학은 바로 옆에 담장이 붙어 있는 밥슨 대학하고 인력 교류도 하고 특히나 인문사회 강의 교류도 하고 네. 또 바로 옆에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여자 대학인 웰슬리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좀 자동차 타고 한 5분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세 학교가 또 이렇게 잘 엮여가지고 또 양성 평등에 대한 또 여성 교육에 대한 것도 배우고 또 남성 여성의 역할이라든가 또 그걸 협력할 수 있는 방법도 네. 자연스럽게 여자 대학 옆에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술 쪽은 더 쉽게 배울 수 있을 테고요. 이렇게 200명밖에 안 되는 학교지만 경쟁력이 있는 3개의 조그만 학교들이 모이면 그 자체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광주과기원이 교수 200명 수준이고 지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100명으로 출발하는데 저는 이런 그림이 조금 확장이 돼서 지금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만일 정읍쯤에 약학대학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교수가 50명, 100명이 되면 이렇게 다 뭉쳐서 400~500명 정도 되는 네. 또 에너지도 하고 네. 생명도 하고 또 인문사회, 교양 쪽은 교수님들을 공유도 하고 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오늘 토론자들 말씀 들어보면서 계속해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데요. 토론을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자들께서 정말 한 1분 정도씩만 각자 생각하시는 항전공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성공 조건 뭘까? 뭐 한 가지 정도만 핵심적으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다른 이야기 좀 드릴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제일 우려했던 것이 작은 대학으로서 이 세계적인 그런 어떤 수준의 공과대학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두 분 그 총장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그 세계 최고의 그런 대학을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가 됩니다. 뭐 저는 정치의 영역에서 이제 이 한전공대가 지속성,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번 특별법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야당이 우려를 하는 여러 가지 그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우려되는 점들을 충분히 잘 설명하고 또 제도적인 보완점들을 만들어 나가서 한전공대가 우리 윤 총장님이 뜻하는 세계 최고의 그런 공과대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안정적인 재정 지원, 제도적인 어떤 보완점 이런 것들을 끝까지 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들으시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총장님. 아마도 광주과기원을 포함한 많은 연구 중심 대학들이 대학의 세 번째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걸 들으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1번, 2번은 교육과 연구입니다. 대학의 고유 기능인 교육과 연구는 당연히 해야 되고 세 번째는 혁신 주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 주체의 1번이 지역 협력으로 저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에 대해서 광주과기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에너지 전문성이 있는 에너지공과대학하고 같이 동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넓게 말씀드린 서해안 벨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강한 학교들이 결합을 통해서 학교들이 이 지역에 또 호남권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과학기술의 공통점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윤 총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협력하시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가 한전공대에 거는 기대가 크거든요. 오늘 시도민들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그 좋은 대학들은 다 대학 도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영국의 그 캠브리지를 가봤는데 런던에서 기차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인구도 한 12만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은 도시고 그 도시의 경쟁력은 또 대학이고 또 대학이 발전되면서 지역사회가 발전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공대가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